저는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습니다. 참 무지무지했죠.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또 그중에서 35년을 사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고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세요. 전투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여기 서서 사기 안 쳐도 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국가에서 2중 보증, 3중 보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5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제일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득 분배 문제하고 고용 문제입니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점점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고 고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불량하니까 소득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학자들이 맨날 싸워봐야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박광일 회장님이 와서 경제연구소장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고 네, 거기 가서 사기 안 쳐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간 사기 치는 거 아니니까 와서 들어보래요. 그래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계속 들었어요. 듣고 이거 뭐 하는가 보자.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기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대전에 저쪽 송리산 석세스에서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옳다. 그렇다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따위 짓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부, 지식을 기부해 주자. 즉 봉사하는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그 좋아하시는 분 많죠, 어르신들? 옛날 고서적이나 골동품들, 또 옛날 고가구라든가 자기 또 백자, 청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어떤 독일에 고서적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이 친구 집에 가서 우연히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대대로 내려오는 거 흔책 없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몇 대째 내려오는 헌 성경이 하나 있는데 어떤 놈이 낙서를 잔뜩 해놔서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렸어.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뭐라고 돼 있던가? 그러니까 뭐 구텐 어떤 놈이 인쇄했다고 돼 있던데? 야, 이게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 초판은 수백만 달러 하거든요, 이게. 몇 권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왜 내버렸냐? 그게 수백만 달러짜리인데 왜 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낙서를 잔뜩 해놨어. 누가 낙서했는데? 마르틴 루터라고 한 놈이 낙서를 거기다 잔뜩 해놔가지고 그거 아마 1달러도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내버렸어. 그건 수억 불짜리야.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메모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놈을 낙서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 가치인데 이놈은 어떤 놈이 낙서해서 필요 없는 헌책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 구봉서 씨 잘 아시죠? 구봉서 선생님. 우리나라 코미디의 아주 선구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국민에게 웃음을 줬던 분이에요. 구봉서, 서영춘, 또 그 비실이 그 양반. 근데 그때는 무슨 코미디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는 만담 끝나고 이제 코미디라고 있었죠. 그런데 구봉서 씨가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항상 후배들이 찾아왔답니다. 코미디를 지향하는. 근데 항상 구봉서 씨의 코미디는 소재가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어요. 저도 구봉서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혹시 사모님께 화낸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이거야. 아주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있다 이거야. 자기가 코미디를 좋아해서 코미디를 해야 되겠는데 작가가 없으니까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헌책방을 두셨답니다. 청계천 헌책방을 아시는 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청계천에 무슨 헌책방이 있었나 그러는데 청계천이 전부 다 헌책방이었거든요. 거기 뭐 고서가 많아요. 그래서 구봉서 씨가 하는 얘기가 헌책방을 주시다가 옛날 만담집을 발견했답니다. 옛날에 만담이라고 있었죠. 예. 고춘자 장소팔 씨가 하는 만담. 보니까 아주 풍부한 소재가 있는 거예요. 헌책이죠. 그래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후배들이 와서 그걸 훔쳐보면 안 되니까 책상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후배들이 가면 소재 하나씩 꺼내서 그 이튿날 가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저 양반은 머리에서 왜 저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나 그런데 사실은 그 책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들이 다 가고 내일 코미디 할 것 소재를 얻기 위해서 서랍을 열어보니 그 책이 간 곳이 없어. 그래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기 책 안 봤냐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는 소리가 무슨 헌책이 있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는 넝마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큰 대바구니 등에 지고 집게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집어넣죠. 뭐 빈병, 깡통, 넝마, 무슨 종이.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밖에 헌책이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길거리 뛰었다고 그런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하더라고. 자, 부인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헌책이지만은 구봉서 씨는 거의 생명과도 같은 책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진품 명품에 대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만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뭐 감정위원들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었는데 저도 텔레비전 보고 기절 초풍을 할 뻔했어요. 1억이 넘어 1억이. 조그만 책이. 그거 무슨 책이냐 하면은 퇴계 선생이 그 책을 보고 거기다 낙서를 해놨어. 메모를 해놨어. 퇴계 선생이 이걸 다시 해설해가지고 어떤 건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게 퇴계 선생이 본 책이야. 그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감정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보기는 어떤 놈이 낙서를 해놨나 그러는데 퇴계 선생이 낙서를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6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정보를 들으실 텐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치 없는 그냥 하루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성공의 개념이 전통사회 20세기로 21세기에 약간씩 다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과거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합격하면 권력과 재물과 여자가 한꺼번에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대 농경사회를 거치며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는 약간 성공의 개념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든 이제 점점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권력이 중요하긴 했지만 사자 돌림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사자 돌림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존경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자 달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건 없어졌어요. 무슨 직업이든지 그 중에서 특출하게 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의로운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아주 우직하게 추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출세는 세상에 나오면 출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출세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리더십으로서의 출세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 하나 나오네,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든 우직하게 추진해서 그 분야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성공이 있겠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내가 5년 전에 무슨 꿈을 꾸었던가,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던가, 그게 구체적으로 있었던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막연했거나 또는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쌍기역, 세븐 쌍기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가고 있는데 우선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이게 깡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칼이지, 용기. 용기가 물러 터져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이게. 그 다음에 끈,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꽤, 지금 위즈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오케이, 다음.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고 하면 진저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는 공부인데,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공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공부는 그것이 수신이었습니다. 수신. 몸을 닦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수신. 그러니까 머리도 몸이고 마음도 몸이고 우리 육체도 몸이에요. 수신이니까. 그렇죠. 이걸 닦는 거니까 머리 공부, 머리로 하는 지식의 습득이나 지혜의 습득도 공부고, 마음,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든가 정직성, 도덕성, 윤리성 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과 결의, 이것도 공부예요. 머리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마음이 이게 모질지 못하다 하시면 용기가 없다. 결심을 못한다. 뭘 할까? 결정을 못한다. 이건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했으면 몸으로 뛰어야 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엉덩이에 땀띠밖에 없어요. 반드시 뛰어야 돼. 몸으로 뛰어야 돼. 이게 세 개가 어우러져야 드디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몸으로 뛰어야 돼요. 자, 교토상골입니다. 이 교자는 교활할 교자, 그러니까 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거 토자는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토자가 토끼 토자입니다. 석삼자 굴. 그러니까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굴 하나 파가지고 포수한테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잡아 죽혀요. 그래서 꽤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근데 이 교토상골 요게요, 2011년 지난해 현대그룹에 신년 사자성어 했어요. 살 길을 찾자. 근데 금년에 삼성그룹이 요걸 택했어요. 교토상골. 이게 국제경제, 국내 경제가 어렵다. 잘못하면 망한다. 탈출구를 3개를 찾자. 교토상골.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굴을 3개를 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현대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은 이제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시대 또는 창조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농경시대에서는 세상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만 졸업해도 평생 지식인으로 살았고 대접받고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면 항상 뭐 평생 대학 졸업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기업이 망할지, 내일 어떤 기업이 새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종신고용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끝났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일본에도 끝났어요. 미국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굴이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지었고, 가게하는 사람은 평생 가게를 했고, 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평생 거기서 만년 과장이어도 쫓겨나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굴이 하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고 안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요, 우리 교포들 쓰리잡,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교토 삼굴이라는 얘기는 언제적 얘기냐면요. 중국 전국시대 맹상궁과 관련된 얘기, 현대도 춘추 전국시대.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 춘추 전국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춘추 전국시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가 않아요. 자,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전략이라든가 사상 이런 것들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때 이 스토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는 지혜의 창고이고 요 교토 삼굴이라는 것도 전국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그 구도를 알고 있으면 이야기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란 무엇인가? 우선 요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는 다릅니다. 이게 이어지는 시대, 춘추 시대는 공자님이 노나라 분인데 노나라의 역사를 썼는데 공자님이 쓰신 이 역사책이 요 춘추 시대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 제목이 춘추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300년간 죽으라고 싸우는데 이때 한나라에 유한이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역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전국시대, 합해서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젠가 중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왜 남나라 역사를 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황하문명이에요. 그 당시 무슨 옛날 고대에 뭐 국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희는 한족 우리는 한민족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같은 그 황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황하문명권에서 소화하는 그 나라입니다. 사망오제 이건 전에서 여러분 윤임금, 운임금, 요순시대 그 말하죠. 이건 전설시대입니다. 기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물증이 없어.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윤임금이 어떻게 했다, 순임금이 어떻게 했다. 요 시대가 전설시대인데 요 시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시대입니다. 단군시대하고 딱 일치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라는 나라가 섰는데 역사학자들은 하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역사 사실이 없어. 그러나 중국은 자기 역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이때부터는 상나라도 원래는 없었던 나라로 알았는데 마지막 수도인 은허에서 갑골문이 나오면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역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나라가 망하고 주나라라는 나라가 씁니다.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을 군사로 영입하면서 그 아버지 문왕이 했는데 강태공의 힘을 빌려가지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게 주나라예요 이제. 자, 그런데 현재 주나라의 모든 제도와 사상 그리고 예법은 중국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제도는 주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법제도, 종가제도 있죠. 무슨 이씨, 무슨 김씨, 종가 이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본에도 그런 거 없고 미국에도 없어요. 종가라는 게. 그 다음에 가운데 서울이 있고 예를 들면 이쪽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를 보세요. 경기도는 서울을 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주나라에서 가운데를 왕이 직할 통치하고 그 주변을 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지방. 다시 말하면 서울의 기지방. 그게 경기도예요. 우리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나라의 제도, 제법이라든가 예법 등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주나라가 한 300년 지탱하다가 여기서 춘추 전국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하상주 3대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항상 기본으로 삼는 역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뭐 천하가 어떻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 땅덩어리인데 여기 황하강 유역이 이게 하나라예요. 손바닥만 했어요. 그 다음에 상나라는 조금 이제 부족 국가들입니다. 부족 국가가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쪽에 은어가 있는데 여기서 갑골문이 나온 거예요. 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가 씁니다. 주나라도 이제 조금 커지는데 그래도 황하유 여기가 지금 양자강인데요. 이쪽에 양자강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여기만 황하강 유역에만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게 황하문명이에요. 자, 이제 춘추 시대가 나옵니다. 다음. 이게 지금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는
이제 주나라가 무왕이 넓은 지역을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누가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았어. 이때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봉건제도를 생각해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앙을 왕실에서 직할 통치하고, 이게 이제 서울입니다. 왕실 사방천리를 직할 통치하고, 여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제후로 삼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무왕의 형제들이 무지무지 많아. 옛날 그 귀족들은 마누라가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아들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무왕의 동생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왕으로 보냅니다. 왕으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도와줬던 참모들, 도저히 배반을 안 할 사람을 임금으로 해가지고 보내줘요. 여기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제나라인데, 요 제나라의 초대 임금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자기 동생들과 신하들에게 나라를 준 것, 이걸 봉건이라고 합니다. 봉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이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가 왕하겠다고, 지가 다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첩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뭐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느냐 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종법제도예요. 우리 집이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고, 우리는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있는데 너희들이 인마 제사 지내는데 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부욕도 해주고, 작은 집이 형님한테 와서 말이지, 아버지 집에 와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종법제도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짓을 하면, 형님의 말, 왕가의 말을 안 들으면 무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예를 모르는 놈이다. 인간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저놈은 권력자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배반을 못해.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 그렇죠? 그래서 이 종법제도 가지고 300년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는 걸 가지고 통치를 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한 300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형님하고 동생만 살았는데 300년 지나니까 그 후손들이 저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제후들이 뭐 저놈이 우리 형님이라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게 춘추시대예요. 춘추시대는 그래도 종가에 대한 종가를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요 제국에서 요 제국을 먹어야 되겠는데 무슨 명분이 없어. 명분을 만들어야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치는데 뭘 가지고 명분으로 삼냐면은 너 종가에 세금 냈어 안 냈어, 요거 가지고 삼는 거야. 이제 저도 내기 싫은데 요 놈이 아주 비도덕적인 놈이라 내가 손을 봐주기 위해서 친다, 그런 식으로 친 거야. 이게 노골적으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 놈이 인간적으로 못됐으니까 내가 따기를 한 대 갈겨주려고 친다, 그런 방법으로 친 게 춘추시대예요. 그때는 그래도 형님 댁을 존경을 해줬어요. 전국시대가 되면요, 종가고 나발이고 나 모르겠고, 요게 전국시대예요 이제. 자, 요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 시대. 그런데 여태 왕이 있고 제후들이 이렇게 경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봉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요 사가 있는데, 선비라는 개념은 우리 조선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고, 이 사는요 무사입니다. 무사. 그러니까 평시에는 국가의 행정을 보고 전투가 벌어지면 가본 입고 칼 차고 나가서 전투하는 병력들이에요. 이게 사.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그래서 춘추시대 이런 나라들이, 여기 주나라 요 낙양이, 낙양이라고 돼. 원래 수도가 여기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건 뭡니까? 이제 제후국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앙 왕실이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수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춘추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중앙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이제 전국시대 다 망하고 없죠. 춘추시대가 지나면서 하나하나 옆에 놈을 잡아먹어. 힘이 없던 진나라가 커지기 시작해. 진시황 아시죠? 이게 커지기 시작해.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커져요. 이 시대에 요 제나라의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맹상군은 제나라 사람인데요. 맹상군의 아버지는 전영이라고 하는 제나라의 왕손입니다. 제나라의 장군이자 제나라의 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나라 귀족이죠. 제나라 공자예요. 무지무지 잘 살았겠죠. 잘 살면은 마누라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전영의 아들이 40명이야.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전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전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 신분이 천한 첩에서 난 아들이야. 근데 생일이 5월 5일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속설에 생일이 5월 5일인 놈은 그놈이 키가 문에 닿을 정도로 크면 반드시 부모를 해친다. 그렇게 무슨 미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5월 5일 날 전문을 나니까 그 첩에게 제 자식을 키우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전문을 몰래 기르었어요. 몰래 기를 만도 하지요. 아들이 40명이나 되니까 어떤 놈이 그런지 죽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몰래 기르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장성하게 됐어. 장성하게 되니까 그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인사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형들이 주선해가지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신 한번 떨지요. 여긴 재상이고 이건 첩이야. 그러니까 이 전영이라는 재상이야. 노발대발한 거지. 그래 키우지 말라는데 말이야. 키웠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 이 전문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5월 5일 날 태어난 아들을 왜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전통적으로 5월 5일에 태어난 놈은 그놈의 키가 문에 닿을 만큼 크면 부모를 반드시 해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못 키우게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이 그럼 아버지 인간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까? 문에서 받아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돌변스러운 질문에 전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전문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받아서 인간이 태어난다면 생명을 받아 태어난다면 아버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문에서 받아서 태어난다면 문의 높이를 무지무지하게 높이 하면 그 정도 키가 큰 놈은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그 뒤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 컨설팅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면은 저는 뭡니까?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뭡니까? 손자지. 그 손자의 아들은 뭡니까? 현손이지. 그 현손의 아들은 또 뭡니까? 이러면 뭡니까? 이러면 아이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이 아버님 보십시오. 아버님의 재산은 창고에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저쪽 궁궐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넘쳐나고 가축이 넘쳐나는데 백성들은 지금 헐벗고 있습니다. 선비들은 전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군을 했고 이 나라 재상을 했는데 이 제나라의 땅을 한 평이라도 넓혔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버님 밑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영 재상이 들어보니까 그 맞는 얘기야. 지금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백성들이 지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문한테 자기 전문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빈객들을 대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맹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빈객들을 식객들을 아주 그 신분에 관계없이 대접한다는 소문이 드니까 전국에서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사기에는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맹상군이 현명하고 그 다음에 덕망이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앞에 전국시대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임금들이 맹상군을 자기의 재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쪽에 그 전국시대 가장 강한 나라가 진나라였어요. 진나라 소왕이라는 사람이 맹상군을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재상을 좀 하게.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불러서 맹상군이 진나라에 가자. 소왕은
국무총리를 하라고 재상을 하라고 재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임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중에 재상을 하고 싶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또 모함을 하죠. 소왕한테 쏘삭쏘삭 그랬어요. 폐하, 저놈은 근본적으로 제 나라 놈이기 때문에 제 나라하고 진 나라하고 이익 충돌이 생기면 제 나라 편을 들 겁니다. 그러면 진 나라가 손해를 봐가지고 진 나라가 망합니다. 자식을 죽이십시오. 소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 당장 이 자식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내일 죽여버리려고 이제 감옥에 가다 놨어요.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게. 살려두면 어디 가서 재상을 하면 그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망한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놈을 죽이라 이게. 그리고 소왕이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여자가 끼어들어요. 이 따라간 식객들이 소왕이 가장 사랑하는 예첩을 구워 삶아가지고 예첩대로 석방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첩을 측근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오늘 같은 밍크 코트를 한 불 주라 이거야. 밍크 코트. 여우 요 겨드랑이 가죽이 무지무지 부드럽다네. 그걸로 만든 요 코트가 있대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주로 선물하냐면 임금들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더라도 여우를 몇 마리를 잡아야 겨드랑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걸 맹상군이 하나를 가져왔는데 국무총리를 시켜준다는 임금에게 줘버렸어요. 이미 없어 지금. 그래서 먹물개나 먹었다는 유식한 이 식객들한테 수행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말석에 짐지고 따라온 식객 하나가 좀 도둑질을 아주 천재적으로 하는 놈이 있었어요. 도둑질의 아주 대가야.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요놈이 네 발로 기어가면 개가 기어가는지 사람이 기어가는지 몰라. 개 흉내를 잘 내.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거 문제없다 이거야. 근데 궁중 임금 자는 데 가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요놈이 식은죽 먹기로 그걸 가져와 버렸어 다시. 그래가지고 예첩한테 주니까 예첩이 즉각 뛰어가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소왕이 석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밤중으로 도망가야 돼. 마음 변하기 전에 도망가야 되거든. 근데 국경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를 하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또 통행증 위조의 전문가가 있었어 거기 이제 수행원 중에. 통행증을 위조해가지고 함곡간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야 국경을 넘게 됩니다. 함곡간은 굉장히 험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문 중에 하나죠. 함곡간. 양쪽으로 이렇게 벼랑이 아주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골짜기가 8km가 되는데 여기에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그런데 함곡간에 도달을 했는데 소왕은 이미 저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가보니까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추격들이 쫓아오고 있는 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런데 함곡간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언제 여냐 하면 닭이 울 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밤중에 무슨 놈의 닭이 울어. 그런데 수행원 중에 닭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는 놈이 또 한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놈이 닭 울음소리를 내니까 동네 닭들이 놀래가지고 죄다 울어제게 이제.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새벽 된 줄 알고 문을 열어버려서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것이 소위 유명한 계명구도라고 하는 겁니다. 개 흉내를 내서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자성어가 맹상군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좀도둑하고 닭울음소리 잘 내는 요 형편없는 놈들을 맹상군이 식객으로 잘 대접을 하니까 먹물개나 먹은 선비들이 뭐 저런 무식한 놈들을 식객으로 대접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근데 맹상군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맹상군을 구한 사람은 선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재능이라는 것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건 그것은 소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맹상군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나라로 오니까 제 나라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즉각 재상으로 명했어요. 가만 놔뒀다가 어떤 놈이 데려가게 생겼거든. 네, 명부를 했죠. 이것은 이제 맹상군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사마천이 맹상군 열전 맨 마지막에 쓴 겁니다. 태사공왈 그래가지고 명불허전. 다시 말하면 사마천은 역사를 쓸 때에 그냥 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정말 그랬는지. 그래서 맹상군의 봉지인 설당을 가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깡패들도 많고 건달이 많아 이놈의 땅이.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노인들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깡패가 많냐 이게. 건달이 많고 거친 놈이 많아. 어르신이 대답하는 말이 맹상군이
식객들을 좋아해서 아무나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전국의 건달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게 여기.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살아서 이렇게 건달들이 많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마천이 맨 끝에다 명불허의, 즉 맹상군이 식객을 잘 대접했다는 게 헛된 전달이 아니었구나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자 교토상고. 자 그렇게 이제 재상이 돼 가지고 식객들을 계속 대접을 하는데 하루는 거지 같은 식객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식객이 오면 항상 맹상군은 자기가 면담을 했어. 면담을 하고 병풍 뒤에 기록관이 있어가지고 그 식객의 주소를 반드시 적어놨어요. 그 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식객이 왔는데 완전히 거지 같은 놈인데 자네는 뭘 잘하나? 그러니까 잘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숙사가 A, B, C 등급이 있는데 C 등급 숙사에 보냈어요. C 등급 숙사는 채소만 나오는, 식사가 채소만 먹는 그런 이제 기숙사입니다. 그러니 이놈이 밥을 먹다가 불평을 해. 고기 안 주냐 이게. 이 거지가 불평을 해. 그러니까 맹상군이 B급으로 옮겨졌어요. B급은 뭐냐 하면 고기 반찬이 나오는 기숙사예요. 고기 반찬으로 나오는 기숙사로 옮겼는데 또 불평을 해. 왜 자가용 안 주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 출입할 때 왜 술에 안 주냐 이게, 술에.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자가용도 줘야 되는 자가용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맹상군이 다시 A급 기숙사로 옮겨졌어요. A급 기숙사는 고기 반찬에 자가용과 술에까지 나오는 이제 기숙사예요. 이제 불평이 없겠지 했는데 웬걸 왜 집을 안 주냐 이거야, 집을. 그래서 이게 무슨 분명히 곡절이 있겠다 싶어서 그 주소를 가보니까 노모가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노모에게 생필품을 대주고 쌀을 대주고 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없어. 그러니까 노모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한 1년이 그냥 쑥 지났어요. 무사히 그냥 그 사람이 풍환이라는 사람인데 전국 책에는 풍헌 그렇게 나오고 풍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객이 하도 많으니까 설이라는 봉지에서 받은 세금만 가지고는 식객을 다 먹일 수가 없어 맹상군이. 그러니까 자기 봉지에 돈놀이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고리 때 이자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돈을 빌려준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놈이 원리금은 그냥 이자도 안 갚아. 그러니까 누가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 거지가 나서 내가 받아온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뭐 달리 간다는 놈도 없고, 그래서 그놈이 간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을 전부 주면서 이 돈 받아오라 이렇게. 그래서 뭘 사올까요? 그러니까 이 집에 없는 거 사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놈이 간 거예요. 갔는데 부자들한테, 아주 큰 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이자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낼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자들한테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온 게 아니고 거기서 술을 빚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냥. 이거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큰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언제까지 원금 갚아라 이렇게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차용증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거야. 주인은 저기서 노발대발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자식이 돈 받아오라고 했더니 차용증을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다 태워버리고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술 파티를 벌여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러나 와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맹상군에게 이 풍안이 설명을 합니다. 일국의 재상인데 그 백성이 재상님의 이 식구들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지금 호지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식객 먹인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자네 뭐 싸웠냐 그랬더니 이 집에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뒤채에는 미녀들이 가득한데 이 집에 없는 것이 의밖에 없는 것은 의입니다. 의로움이란 게 없어서 그걸 사왔습니다. 그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또 1년 지났어요 그냥 꼴꼴꼴 웃고 말았는데 1년 지났는데 그 민왕이라는 제나라 왕이 요 맹상군을 재상에서 해임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은 밑에 사람이 너무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 난세에는 똑똑한 놈이 필요한데 치세가 되면은 무지무지 멍청하고 말 잘 듣는 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래로 왕들은 밑에 똑똑한 신하가 나오면 반드시 뭔가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맹상군이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풍한이 그 식객은 다 떠나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권력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풍한이 설당으로 가십시다. 설당에 가니까 백성들이 우리 맹상군 대가 모신다고 난리 법석이야. 뭐 그때 통신이 있고 뭐 신문이 있는 것이 아니까 사실은 이랬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 하여간 주인이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우리 맹상군 영감이 차용증 다 불태워버리고 잔치해 주라고 세졌다. 그러니까 그쪽 백성들은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맹상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200, 200 가까이 나와가지고 맹상군 만세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맹상군이 풍한에게 하는 얘기가 자네가 사왔다는 의가 이거라는 걸 이제 알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맹상군이 이제 굴 하나 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굴을 두 개를 더 파지 않으면 주인께서는 잡아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다. 앞으로 제가 굴을 2개 더 파겠습니다. 하나는 팠다 얘기야. 지금 이 옛날에 파놨지요. 이쪽에 지금 몸을 의탁할 곳을 만들어 놨어요. 백성들이 배쳐가지 않아 거기 가면. 저놈 죽여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금은보와 맹상군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를 다 싣고 옆에 있는 제후 양나라로 가가지고 양나라 임금에게 풍한이 맹상군이 지금 해임됐는데 이 사람을 맨 먼저 재상으로 등용한 나라가 천하를 차지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양나라의 해왕도 맹상군을 재상으로 삼고 싶은데 금 500근을 가져와서 그러면서 맹상군을 이제 빨리 모셔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금 1000근에다가 가득 보물을 싣고 맹상군한테 갔어요. 갔는데 풍한은 먼저 와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3번 이상 계속 거절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은보화가 점점 많아져. 아이고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국경을 통과할 때 그 제나라 임금에게 보고가 되겠죠. 양나라에서 보물을 싣고 가서 맹상군을 모셔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첩보가 들어가겠죠 왕에게. 그러니까 민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자식을 뺏겠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재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지를 더 주고 보물을 더 줘요. 이제 굴 2개 팠습니다. 그런데 굴 2개만 가지고는 곧 죽습니다. 하나를 더 파야 됩니다. 3개가 있어야 삽니다. 그 무슨 굴? 그건 내가 알아서 팔 거니까. 조금 불민한 임금의 민왕을 풍한이 설득을 해가지고 제나라의 종묘를 맹상군의 영지에다 건설하도록 만듭니다. 종묘. 서울 가면 종묘 있죠.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야. 그러니까 종묘가 있는 것을 어떤 놈이 군대가 간다. 그러면 대역 제어로 맞아 죽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종묘가 있는 땅은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묘를 맹상군의 영지에 만듭니다. 그것이 끝나자 풍한은 맹상군에게 이제 굴 3개 다 팠습니다. 이제 고침 높은 베개를 베고 편하게 주무셔도 간섭하는 놈이 없을 겁니다. 그 뒤로 맹상군은 수십 년 재상을 했는데 아무도 간섭하는 놈이 없어. 그걸 누가 지금 조상의 이 제나라 임금님들의 역대 임금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 있는데 어떤 놈이 쳐들어오겠어? 자, 이와 같이 현대 사회도 불확실성 시대,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본다면 굴 3개는 있어야 아마 살아남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굴 1개 파왔죠? 지금까지 해온 것이 굴 하나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어떤 건 살아남았어요.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 굴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뭐 회사에 있었건 구멍가게를 했건 뭐 미장원을 했건 노래방을 했건 하여간 그거 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굴 2개를 더 파야 되는데 1개는 지금 국가에서 파고 있어요. 국민연금 그거 파고 있어요. 근데 좀 굴이 좀 작아 그게. 그것만 가지고 목숨을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굴을 하나 더 파셔야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굴 하나는 애터미 굴을 파서 여기서 팔만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굴인지를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 보셔야 돼요. 풍한처럼. 그래서 이 굴이 정말 안전한 굴이라 생각하신다면은 베개를 높이 비고 주무셔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요게 토끼굴이에요. 요 토끼굴. 요걸 3개를 팔아.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다음. 3개 지금 굴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굴 하나만 있어도 농사 지었어도 평생 먹고 살았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다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탈도지. 요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토끼가 또 나와요. 손자병법
구지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자병법이니까 뭡니까? 적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의 적은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적이에요. 요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탈토지세. 요 토끼가 또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토끼가 올무에 걸렸다가 올무에 빠져나서 도망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가 떨어지도록 도망가겠죠. 그렇게 빨리 움직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시여 처녀 후여 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은 처녀처럼 후에는 도망가는 토끼처럼 빠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그럽니까? 그건 처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건. 처녀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숙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게 처녀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제가 한 말이에요. 손자가 한 말이에요. 손자 병법에 구지편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처녀처럼 나중에는 올무에 걸렸다가 도망가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적을 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기 항거할 시간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애터미 사업 구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처녀처럼 하라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살펴보고 이 남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천방지축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건 며칠 못 가서 또 이혼하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덫에 걸렸다가 달아난 토끼처럼 부지런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적이 항거할 시간이 없다 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탈토지세로 패러다임 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탈토지세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아이고 천천히 하지 뭐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위기를 탈출해야지. 여기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탈토지세입니다. 토끼가 탈출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라. 자, 토마스 쿤이라고 한 양반인데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신 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토마스 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설명한 분이거든요. 자, 다음.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에요. 야,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 똑똑하고 무슨 가방끈도 별로 안 긴 것 같은데 어떻게 2년 만에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눈이 3개 달렸습니까? 코가 3개 달렸습니까? 안 그래요. 또 직업이 뭐 비가 번쩍 뭐 장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곱셈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에라는 구두쇠 사장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장님, 저는 오늘 1원만 주시고 내일 2원 주고 모레 4원 주고 그렇게 한 달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옳거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3,000원이면 되는가 보세요. 1원, 2원, 4원, 8원. 근데 이게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 열흘이 지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까지 계산하면 1,000원, 30일이면 3,000원, 만에야 10,000원 그렇게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세요. 10억 7,374만 원. 이게 바로 배가 바이너리의 방식입니다. 나가 있고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게 딱 그거거든요. 딱 배수로 뻗어나갑니다. 이게 2의 0승이죠. 2의 1승이죠. 2의 2승이죠. 이게 4.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서 30단계를 나가면요. 억이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수당이 단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수당과 관계가 있어야 이게 성립해요. 몇 단계, 10단계에서 끊어버리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네트워크는 10단계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애터미만 특별하게 1,000단계가 넘어도 그냥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런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 것인가? 50번 접어보세요. 그게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1억 1,258만 킬로미터예요. 51번을 접으면요, 태양에서 지구의 태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거리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로그 함수로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단 1분이면 계산해요. 이거 태양까지 거리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네트워크에 올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2년 만에 3년 만에 2억 8억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런 배가 원리가 작동하니까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천천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이 사업은 사기 사업이다, 이것이 아니다, 유망한 사업이다, 정의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지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유비무한. 미리 대비해 놓으면 후환이 없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뒷 걱정이 없다. 이 서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춘추좌전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미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일본에 작년에 해일 쓰나미 왔었죠. 근데 피해를 전혀 안 입은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다 그래 신문에서 봤어요. 누가 잘했느냐? 촌장님들이 잘했어요. 촌장님들이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방파제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은 돼야 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거 낭비다. 언제 그런 게 오느냐. 근데 그거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이게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유비무환의 태도가 필요하다. 왜 지금 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미리 대비를 해줘야 돼. 즉 구를 하나 더 파둬야 된다. 그 말. 야, 거한 사이. 편하게 살 때에 위기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요 편안하게 지금 편안하게 안 사실 텐데 요걸 다시 해석하면요.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노후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동이 불편해지고 아프게 되면 이거 낭패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편안할 때, 내 육신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위기는 언제입니까?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한 사이. 자, 다음 선적제인. 먼저 선수를 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선수를 치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네가 꿈을 그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선수를 치면 너는 그 사람에게 제압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심을 하는데 너무 뜸을 들이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앞서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선직제인. 자, 다음 고정관념을 깨자.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지금 손가락이 무지무지 불편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화장실에 갔더니 벌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벌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호박벌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커매가지고 덩치가 무지무지 큰 놈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왔는가 했더니 화장실에 창문이 이제 벽에가 창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창문 프레임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붙박이 창문이에요. 이게 아마 조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여기 요 창문은 다시 또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꼭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밀면 밖으로 열리고 닫으면 이게 환기 창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봄이니까 이 환기 창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열어놓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 들어왔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시커먼 이 덩치가 무지무지 큰 놈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저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쪽으로 탈출하게 하려고 이 문을 더 열었어요. 쏙 밀어서 저놈이 나가는가 보자 하고 못 나가. 계속 밝은 요 큰 창 밑에서만 알고 팍 부딪혔다가 유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팍 떨어졌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요것만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이구 저 자식 저거. 나는 우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과 한 15cm밖에 안 돼요. 창틀을 이렇게 올라가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이제 아마 밤새도록 그런 것 같아. 계속 헤딩을 한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나가려고. 드디어 날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인도주의가 아니고 자연보호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내가 벌을 몇 번 쏘아봐서 벌 쏘면 무지무지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등산용 장갑을 끼고 이 자식을 잡아서 창문으로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 자식이 여기를 쏘아버렸어. 이게 아주 지금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붙는 거야. 이제 이게 손가락에 통통 무지무지 아프거든요. 그거 쏘면.
그러나 그 아픔을 무릅쓰고 그걸 잡아서 탈출을 시켜줬어요, 밖으로.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벌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하고 파리를요, 병 속에 잡아다가 넣고 병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뚜껑을 어두운 곳에 놔두고 어두운 쪽으로 향하고 이쪽 바깥으로 밖에 해두면 벌은 탈출을 못합니다. 벌은 고정관념이 밝은 곳에 문이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답니다. 밝은 곳에 탈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병 뒤쪽이 밑바닥이 밝으니까 그쪽만 대고 대가리를 이렇게 찌는 거예요. 못 나가. 저쪽에 어두운 곳에 문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벌은. 근데 파리란 놈은 어둡고 자시고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다가 쏙 나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벌은 탈출을 못해 죽어요, 거기서. 파리는 아무데나 날다가 날아가 버려, 그냥. 그래서 파리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고정관념이 없어. 아무데나 그냥 막 지가 좋은 데로 막 가는 거야, 그냥. 자, 그렇듯이 이 고정관념은요,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고정관념을 깨느냐에 따라서 선택제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애터미 사업이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즉 노후의 베개를 높이 베고 잘 수 있는 굴이 될 것인지 스폰서라든가 파트너들께 잘 정보를 들어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